네, 이놈. 감히 천한 것이 어디를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느냐. 내 옷이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고 비벼댄 것이냐.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는 채찍 소리가 장터의 소란스러움을 단번에 잠재웠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길바닥 위.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늙은 노인이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등 위로 가죽 채찍이 떨어질 때마다 낡고 해진 삼배옷이 찢겨나가며 검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러나 기이한 일이었다. 보통의 촌부라면 살이 터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을 터인데 이 노인은 짐승 같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그 매질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매를 든 사내의 화를 돋우었는지 비단 옷을 입은 젊은 귀공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더욱 거칠게 손을 놀렸다. 말을 할 줄 모르는 벙어리더냐? 아니면 감히 양반의 매가 우습다는 것이냐? 여봐라. 저 늙은이의 지게를 당장 부셔버리고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아라. 귀공자의 서슬 퍼런 명령에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몽둥이를 들고 다가섰다. 이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기 불과 반각 전 한양 도성의 북저기는 운종가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명나라에서 들여온 귀한 비단과 서역의 향신료 냄새가 뒤섞인 거리는 화려한 옷차림의 양반들과 짐을 나르는 등짐 장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 인파 속을 헤치고 등장한 것이 바로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좌의정 박대감의 외동아들 박준원이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실로 수놓은 최고급 비단 도포를 휘감고 가끈조차 옥으로 장식하여 보는 이들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다. 준원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들이 있으면 하인들을 시켜 거침없이 밀쳐내며 마치 자신이 이 거리의 왕이라도 된 듯 거드름을 피우며 걷고 있었다. 그의 안중에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자신의 화려함을 뽐내고 남들을 짓밟는 것에서 쾌락을 느끼는 철없는 권력자의 전형이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땔감을 가득 실은 거대한 지게를 진 허름한 노인이 불쑥 튀어나왔다. 노인은 무거운 짐 탓인지 비틀거렸고 찰나의 순간 그의 땀에 젖고 흙투성이가 된 지게의 끝자락이 준원의 나풀거리는 옥색 도포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런 젠장! 이게 무슨 냄새야? 준원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그의 고귀한 옷자락에는 시커먼 흙탕물과 나무 진액이 흉측하게 묻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것과 다름없었다. 준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변했다. 그는 주저없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말채찍을 꺼내 들었고 영문도 모른 채 서 있던 노인의 뺨을 후려갈겼다. 노인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지게에 실려있던 장작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잔혹한 폭력의 시작이었다. 준원은 자신의 실수가 아닌 오로지 노인의 불경함 탓이라 여기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주변의 상인들과 행인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그 누구도 서슬퍼런 권세가의 아들을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혀를 차며 노인의 운명을 동정할 뿐이었다. 내 옷은 명나라 황실에 진상되는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것이다. 내 놈이 평생 나무를 해다 팔아도 옷고름 하나 값도 갚지 못할 귀한 것이란 말이다. 준원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잘 정돈된 수염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노인에게 다가가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드러난 노인의 눈동자는 뜻밖에도 맑고 깊었다. 그 눈빛은 공포나 비굴함이 아니라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바라보는 어른의 그것처럼 차분하고 고요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인의 불찰로 귀한 옷을 더럽혔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늙은이의 뼈를 부러뜨린다고 해서 더러워진 옷이 깨끗해지지는 않을 터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묘한 울림이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평범한 촌부의 말투가 아니었다. 준호는 노인의 태도에 더욱 기가 찼다.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훈계를 하려 들다니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아량? 내 놈이 감히 나에게 아량을 논하느냐? 이 건방진 늙은이가 아직 매가 부족한 모양이구나. 준호는 하인에게서 몽둥이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있는 힘껏 노인의 어깨를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놀랍게도 그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뼈가 으스러졌을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소나기가 얼얼해짐을 느꼈다. 이 늙은이 몸뚱이가 무쇠로 만들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악랄하게 만들었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춘다면 천한 늙은이에게 기세가 꺾인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준원의 수하 중 하나이자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마름 최 씨가 황급히 준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도련님, 저 늙은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맞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뼈대 있는 무골우고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주위 시선도 좋지 않으니 이쯤에서 그만두시는 것이. 최 씨는 노인의 손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나무를 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검을 쥐는 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특유의 굳은 살이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혀 있었다. 또한 몽둥이가 내려꽂히는 순간 미세하게 어깨를 틀어 충격을 흘려버리는 동작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분노의 눈이 먼 준원에게 그런 세밀한 관찰이 들어올 리 만무했다. 그는 최 씨를 거칠게 밀쳐냈다. 닥쳐라! 내 놈도 저 늙은이 편을 드는 것이냐? 내 오늘 저 늙은 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지 않으면 성을 갈겠다. 준원은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으나 이번에는 노인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어 준호는 순간적으로 오금을 저릿하게 만드는 한기를 느꼈다. 그것은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발톱을 숨긴 채 노려보는 듯한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눈빛이었다. 노인은 아주 작게, 그러나 준원에게만 들릴 만큼 명확하게 속삭였다. 젊은이, 사람을 때릴 때는 그 사람의 과거도 함께 때리는 법이네. 자네가 감당할 수 없는 업보를 쌓지 말게나. 그 순간 준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도대체 이 늙은이는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단순한 나무꾼 주제에 어찌 이런 위압감을 뿜어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준원은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무시했다. 그는 좌의정의 아들이고 이 나라에서 그를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왕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미친 늙은이가 끝까지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준원은 억지로 공포를 짓누르며 소리쳤다. 여봐라, 이놈을 관하로 끌고 가라. 양반을 모욕하고 협박한 죄를 물어 곤장을 쳐서 다스릴 것이다.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 하인들이 달려들어 노인을 포박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툭툭 털고 일어나며 흙 묻은 옷자락을 정리했다. 포승줄에 묶이면서도 그의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혹은 이 정도의 시련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끌려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준호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승리감보다는 왠지 모를 패배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다. 찢어진 비단옷을 바라보는 준원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노인의 지게를 발로 짓밟아 부수며 화풀이를 했지만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서늘한 눈빛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편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중년의 사내가 있었다. 삿갓을 깊게 눌러 쓴 그는 군중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다. 노인이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사라지자 사내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바람결에 흩어진 그의 혼잣말만이 허공에 맴돌았다. 설마 그분이신가? 10년 전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던 그림자 호랑이가 어찌하여 저런 몰골로 운종가의 소라는 노인이 끌려감과 함께 잦아들었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준호는 자신이 방금 건드린 존재가 단순한 닭감 장수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거대한 산을 건드린 것임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깨져버린 지게 조각들이 흙먼지 속에 뒹굴고 있었고 그 위로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예사롭지 않은 비린내를 품고 있었다. 관아의 옥사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쉬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썩은 지푸라기가 깔린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준호는 옥사박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최고급 술인 이화주를 들이키며 그 꼴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술맛은 썼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쾌했다. 아까 장터에서 보았던 노인의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이 술잔 속에 어른거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조차 가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홧김에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저 늙은이가 아직도 죄를 자복하지 않았느냐? 내 옷을 고의로 찢고 양반을 능멸하려 했다고 실토하지 않더란 말이냐? 형방이 굽신거리며 다가와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도련님, 저 노인은 입을 꾹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를 쳐도 신음조차 흘리지 않으니 귀신에 홀린 것 같아 포졸들도 두려워하고 있사옵니다. 준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고통을 주어 굴복시키려 했으나 상대는 고통조차 무시하는 괴물이었다. 그것은 준원의 자존심에 더 큰 생채기를 냈다. 끌어내라. 내 직접 저놈의 주둥이를 열게 만들 것이다. 포졸들에 의해 짐짝처럼 마당으로 끌려 나온 노인은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피딱지가 앉아 엉망이었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준호는 노인의 앞에 다가가 가죽신으로 노인의 손등을 지그시 짓밟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지만 노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준호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흘렸다. 독한 늙은이로고 내 놈이 나무를 하던 손이라 감각이 없어진 모양인데 이 손가락들을 하나씩 분질러도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보자꾸나. 준원이 더욱 힘을 주어 지시준다. 그때 노인의 입술이 달싹이며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귀한 신발에 천한 피가 묻을까 염려됩니다. 소인의 손은 이미 굳은 살이 박혀 고통을 모으니 헛된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아냥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담담한 사실의 통보였다. 준호는 그 태도의 이성을 잃고 노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 놈은 내가 우스운 게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주제에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노인은 준원의 분노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준원을 뚫고 지나가 마치 먼 과거의 전장을 응시하는 듯했다. 노인의 기억 속에서 피 튀기는 전장의 함성이 들려왔다. 수천의 적군을 베어 넘기며 혈영 사무치는 피의 그림자 장군이라 불리던 시절, 그의 칼끝은 자비가 없었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적장들은 오금을 저렸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덧없는 피비린 내일 뿐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권력 암투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 이름을 지우고 산으로 들어온 지 10년. 그는 나무를 하며 속죄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철없는 귀공자가 잠들어 있던 그의 야수성을 깨우려 하고 있었다. 노인은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살기를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포승줄을 끊고 준원의 목을 베는 것은 그에게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그가 맹세한 불살의 다짐을 깨는 것이며 다시금 피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도련님, 그만하시지요.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때 관아의 사령이 다가와 준원을 만류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대감마님의 귀에 들어갈까 저어댑니다. 이 늙은이는 며칠 옥에 가두어 굶기면 제풀에 지쳐 빌 것입니다. 아버지인 박대감의 이야기가 나오자 준원은 흠칫 놀라 손을 놓았다. 아버지는 엄한 사람이었다. 만약 자신이 장터 한복판에서 촌부와 시비가 붙어 체면을 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다. 준원은 씩씩거리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내 오늘은 바빠서 이만 가지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릴 테니 각오하고 있어라. 준원은 침을 꼼뱉고는 하인들을 이끌고 관아를 빠져나갔다. 폭풍이 지나간 마당에 홀로 남겨진 노인은 짓밟힌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이 기괴하게 꺾여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관절을 맞추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참아야 한다. 한편 한양 북촌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좌의정 박대감의 사랑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박대감은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서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 복면을 한 호위무사가 무릎을 꿇고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대감마님, 북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약탈을 일삼고 있는데 지금의 군세로는 막아내기가 역부족이라는 전갈입니다. 박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붓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조정에는 입만 산 문신들 뿐이고 칼을 쓸 줄 아는 무장들은 죄다 겁쟁이들 뿐이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로구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 강장군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가? 호위무사는 고개를 조아렸다. 송구하옵니다. 10년 전 호련히 자취를 감춘 후로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한간에는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는 헛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가 죽었을 리 없다. 박대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전장에서 귀신보다 더한 생명력을 가진 자였네. 내 눈으로 시신을 확인하기 전까진 믿을 수 없어. 반드시 찾아내야 하네. 지금 왕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칼은 혈영 장군 강무영뿐이야. 박대감은 과거 강무영과 함께 전장을 누비던 시절을 회상했다. 자신의 지략과 강무영의 무력이 합쳐져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그 시절. 강무영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박대감에게 있어 형제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강무영이 토사구팽 당할 위기에 처하자 박대감은 그를 보호하지 못하고 방관했었다. 그 죄책감과 아쉬움이 10년 세월 동안 그의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었다. 샅샅이 뒤져라. 산속의 화전민촌이든 시전의 뒷골목이든 의심 가는 자는 모두 확인해. 내 아들 준원이가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보다 그 사람을 찾는 일이 100배는 더 중하다. 박대감의 언명의 호위무사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같은 시각 저잣거리의 주막에서는 낮에 있었던 사건이 안주거리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던 장돌뱅이들이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렸다. 자네 봤나? 그 늙은이 말이야. 박대감네 귀한 도련님이 채찍을 휘두르는데 눈도 깜짝 안 하더구만. 맞은편에 앉은 보찜 장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일세.
내가 보기엔 보통 노인이 아니야. 그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도 뼈 하나 부러지지 않은 게 말이 되나? 혹시 무림의 고수가 아닐까? 옆에서 듣고 있던 주모가 핀잔을 주었다. 아이고, 이 양반들이 소설을 쓰시네. 그냥 맷집 좋은 늙은이겠지. 그나저나 그 노인, 내일이면 초상 치르는 거 아닌가 몰라. 그 성질 더러운 도련님이 가만둘 리가 없잖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노인의 불행을 점쳤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노인이 박대감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전설의 장군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얇게 깨도 아버지와 아들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영웅을 찾고 있었고 아들은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그 영웅을 죽이려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긴 옥사 안. 노인은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감각은 깨어있어 사방 십리 안의 인기척을 감지하고 있었다. 쥐새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야경꾼의 발소리까지 그의 귀에는 천둥처럼 선명했다. 그때 옥사 창살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 노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품속 깊은 곳에는 낡은 목각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다. 10년 전 전염병으로 잃은 어린 손녀가 가지고 놀던 유품이었다. 노인은 그 인형을 꺼내 거친 손으로 어루만졌다. 아가, 하레비가 참아야겠지? 이 더러운 성질머리를 죽여야 네가 있는 곳으로 갈 때 부끄럽지 않겠지? 노인의 눈가에 맺힌 물기는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위용은 사라지고 자식을 잃은 늙은 아비의 슬픔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둘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옥사 밖 어둠 속에서 살기를 띤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원이 보낸 자객들이었다. 관아의 옥졸들을 매수하여 밤을 틈타 노인을 암살하려는 비열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문 빗장이 조용히 열리고 복면을 쓴 3명의 사내가 단도를 쥐고 옥사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고양이보다 은밀했지만 노인의 귀를 속일 수는 없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로 미세하게 호흡을 조절했다. 살기로구나. 기어이 내 목숨을 끊으려 하는가. 자객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노인의 목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는 찰나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동자가 자객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자객은 순간 흠칫 놀라 주춤했고 그 틈을 타 노인은 앉은 채로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자객의 손목을 낚아챘다. 크어! 자객의 입에서 비명 아닌 비명이 터져나왔다. 노인의 악력은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다. 강철 집게처럼 손목을 죄어오는 힘에 자객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꼈다. 노인은 나직하게 속삭였다. 돌아가라. 나는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 않다. 허나 너희가 계속 죽음을 재촉한다면 내 안에 잠든 짐승이 깨어날지도 모른다. 그것은 경고가 아닌 예언이었다. 이튿날 아침, 관아의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늙은 나무꾼이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밤사이 자객들을 맨손으로 제압하여 돌려보낸 노인은 날이 밝자마자 재수온 붙기 전에 꺼지라는 옥졸들의 성화에 떠밀려 풀려난 참이었다. 며칠을 굶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흙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부러진 지게 조각들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안개 자욱한 산길을 향해 절뚝이며 걸음을 옮겼다. 한편 박준호는 간밤의 암살 실패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기분 전환을 위해 호화로운 사냥 행차를 꾸리고 있었다. 수십 마리의 사냥개들이 요란하게 지저댔고 화려한 무보부를 차려입은 준호는 명마 위에 올라타 거드름을 피웠다. 오늘은 저 흑호산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갈 것이다.
멧돼지든 범이든 내 화살을 피할 수 없을 테니 너희는 몰이나 똑바로 하거라.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지만 그것이 죽음의 아가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길임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흑호산은 그 이름처럼 산세가 험하고 숲이 울창하여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곳이었다. 준원의 일행이 산 중턱을 지날 무렵 숲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지저귀던 새소리도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도 뚝 끊겼다. 사냥개들이 꼬리를 말며 낑낑거리기 시작하자 앞장서던 사냥꾼이 불안한 표정으로 준원에게 다가왔다. 도련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산에는 예전부터 흉악한 산적대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그러나 준원은 사냥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채찍을 휘둘렀다. 겁쟁이 녀석!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산적 따위가 얼씬거린단 말이냐? 썩 물러서라! 준원은 호기를 부리며 말을 달려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하인들과 호위무사들이 허겁지겁 그 뒤를 쫓았다. 그러나 그들이 협곡의 좁은 길목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툭 하는 파공음이 들려왔다. 습격이다. 모두 도련님을 보호하라. 호위무사가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바위 틈과 나무 위에서 날아온 화살들이 호위무사들의 어깨와 다리를 관통했다. 비명소리가 협곡을 메우는 사이 시커먼 복면을 쓴 산적 수십 명이 괴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사나웠고 그들의 손에 들린 녹슨 칼날은 피를 갈구하고 있었다. 준원의 호위무사들은 나름대로 무예를 익힌 자들이었으나 지형을 이용한 산적들의 기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순식간에 난전이 벌어졌고 붉은 피가 낙엽 위를 적셨다. 준원은 공포에 질려 말머리를 돌리려 했으나 말조차 놀라 날뛰는 바람에 바닥으로 볼품없이 곤두박질 쳤다. 으아! 내 다리! 준원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뒷걸음질 쳤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진흙과 말똥으로 범벅이 되었고 아까의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산적 두목으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피 묻은 도끼를 질질 끌며 준원에게 다가왔다. 흉터투성이 얼굴에 비릿한 미소를 띤 그는 준원의 목에 도끼날을 들이대었다. 오호라, 입고 있는 옷 꼬라지를 보니 한양에서 내려온 귀한 샌님인 모양이군. 이거 몸값 좀 톡톡히 받겠는데? 준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애원했다. 네, 내 아버지는 좌회정 박대감이다.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 테니 제발 목숨만은. 그러나 두목은 킬킬거리며 준원의 뺨을 툭툭 쳤다. 좌의정? 여기가 한양인 줄 아나? 이 산속에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법이야. 네, 아비가 금덩이를 싸들고 오기 전에 내놈 손가락 하나 정도는 잘라서 보내야 믿지 않겠어? 두목이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준원은 질끈 눈을 감았다. 차가운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늙은 나무꾼에게 했던 짓을 벌받는 것인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치 하는 짧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고 날아온 무언가가 두목의 손목을 강타했다. 크악! 두목은 비명을 지르며 도끼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놀랍게도 묵직한 돌멩이 하나였다. 어느 놈이냐?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산적들이 일제히 소리나는 쪽을 향해 무기를 겨누었다. 숲의 그늘 속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낡은 삼배옷에 집신을 신고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저 구부러진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있는 노인. 바로 준원이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았던 그 나무꾼이었다. 노인은 시신들이 즐비한 참혹한 광경을 보며 나직이 혀를 찼다. 산짐승도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거늘 인간이란 족속은 어찌 이리도 탐욕스러워 끝을 모르는가. 산적들은 노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 뭐야, 이 다 죽어가는 늙은이는?
저승길 동무라도 하러 온 거냐? 두목은 분노에 차서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저 늙은 것부터 쳐라! 감히 내 손목을 맞춰? 산적 서너 명이 고함을 지르며 노인에게 달려들었다. 준호는 눈을 떴지만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다시 고개를 돌리려 했다. 노인이 산산조각 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어진 것은 노인의 비명이 아니었다. 타닥탁 하는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산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소리였다. 준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크게 떴다. 노인은 그저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가볍게 휘두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고 바람처럼 빨랐다. 칼을 내리치는 산적의 팔꿈치를 나뭇가지 끝으로 톡 건드리자 칼이 힘없이 떨어졌고 달려드는 놈의 정강이를 가볍게 쓸자 거구의 사내들이 고꾸라졌다. 그것은 무력이 아니라 예술이었다. 노인의 발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산적들의 칼날이 그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했다. 그는 굳이 산적들을 죽이지 않았다.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무력화시킬 뿐이었다. 썩은 나뭇가지 하나가 명건밍보다 더 날카롭고 묵직하게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두목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너 정체가 뭐냐? 그따위 나뭇가지로 우리 애들을? 노인은 대답 대신 나뭇가지를 허공에 한 바퀴 휘둘렀다. 붕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그 단순한 동작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치시가 숲 전체를 압도했다. 그것은 수천의 군사를 호령하던 대장군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었다. 노인은 두목을 쏘아보며 낮게 읊조렸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 내 놈들이 함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다음번엔 그 도끼가 내 놈의 발등을 찢게 될 것이다. 두목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노인은 인간이 아니다. 산신령이거나 아니면 전설 속에나 나오는 괴물이다. 그는 도끼를 챙길 생각도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튀어! 다들 도망쳐! 우두머리가 도망치자 남은 산적들도 혼비백산하여 숲속으로 흩어졌다. 순식간에 계곡에는 적막만이 남았다.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툭 던져버리고는 먼지를 털어내며 준원에게 다가왔다. 준원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노인을 올려다보았다. 며칠 전 자신이 채찍질하고 모욕했던 그 비천한 늙은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노인의 그림자가 준원의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준원은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몸을 움츠렸다. 나를 죽일 셈이냐? 복수를 하러 온 것이냐? 준원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말없이 준원을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푹 쉬며 허리춤에서 낡은 물통을 꺼내 준원에게 건넸다. 마시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데는 물만한 것이 없지. 준원은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받아들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어째서 나를 구한 게냐? 나는 너를 짐승 취급했는데. 준원의 물음에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를 위해서가 아닐세. 자네의 아비 박대감과의 옛 인연 때문이지. 그리고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하늘을 응시했다. 피는 피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자네가 살아서 깨닫길 바랐을 뿐이네. 노인의 말에 준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박대감과의 인연? 이 초라한 노인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버지와 무슨 사이란 말인가?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박대감이 이끄는 관군들이 뒤늦게 도착한 것이었다. 준호나! 내 아들 준호나! 박대감은 말에서 뛰어내려 아들에게 달려왔다. 아들의 무사함을 확인한 박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이내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산적들의 흔적을 보고 의아해했다. 호위 무사들도 모두 당한 상황에서 누가 이들을 제압했단 말인가? 박대감의 시선이
준원의 곁에 서 있는 허름한 노인에게 머물렀다. 노인은 이미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등을 돌려 떠나려 하고 있었다. 그 뒷모습 굽은 듯 하면서도 강인한 어깨선, 그리고 한쪽 다리를 미세하게 저는 걸음걸이. 박대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10년 전 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다리에 화살을 맞았던 그 친구의 뒷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거기 멈추시오. 박대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체면도 있고 노인에게 달려가 앞을 막아섰다. 노인은 삿갓 아래로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길을 잘못 드신 듯합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그저 지나가는 나무꾼일 뿐입니다. 그러나 박대감은 노인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의 위치, 그리고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검상갠 자국. 그것은 박대감이 평생 잊지 못할 흉터였다. 자네, 무영인가? 강무영 장군이 맞는가? 박대감의 외침에 숲이 떠나갈 듯 울렸다. 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무영?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전설의 영웅? 혈영 장군이라 불리며 오랑캐 수만 명을 도륙했다던 그 전쟁의 신? 그가 바로 자신이 매질하고 모욕했던 이 늙은 나무꾼이란 말인가? 준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무게가 천근만근 짓눌러 왔다. 노인은 잡힌 손을 빼내려 했지만 박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놓지 않았다. 어찌하여 이런 모습으로 숨어 살았단 말인가. 내가 자네를 얼마나 찾았는데. 노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10년 전 전장을 호령하던 그때처럼 강렬했지만 그 위로 세월의 회한이 겹쳐져 있었다. 박대감, 죽어야 할 사람은 죽은 채로 놔두는 것이 순리입니다. 강무영은 이미 10년 전 그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노인의 담담한 고백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베는 듯했다. 숲속의 바람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이제 감추어졌던 거대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혈영쉐잉 장군 강무영, 정말로 당신이란 말인가? 박대감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떨리는 손끝은 노인의 거친 옷자락을 놓지 못했다. 그 이름 석자가 불리는 순간 숲속의 공기가 일변했다.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관군들과 호위무사들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굳혔다. 그들에게 있어 강무영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10년 전 북방의 오랑캐가 노도처럼 밀려올 때 불과 3천의 군사로 10만 대군을 막아내고 조국을 구한 살아있는 신화, 전쟁의 신검신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에 대한 본능적인 경외심이었다.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협곡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무영이라 불린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삿갓을 벗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그 아래 드러난 안광은 세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형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옛 친구를 바라보았다. 박대감, 자네도 많이 늙었구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 당당하던 기계는 어디 가고 주름살만 늘었소. 그 말투는 더 이상 하대받던 천한 나무꾼의 것이 아니었다. 대등한 위치에서, 아니 오히려 더 높은 정신적 경지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거인의 화법이었다. 박대감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인가. 자네가 없는 조정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았네. 내가 얼마나 자네를 그리워했는지 아는가. 박대감의 통곡에 가까운 외침의 강무영은 시선을 돌려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피냄새가 싫었네.
내 칼에 죽어간 수많은 원혼들이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 울부짖는 것을 자네는 모를 걸세. 승리의 영광은 조정 대신들의 몫이었지만 사륙의 업보는 오롯이 나의 몫이었지. 나는 그저 조용히 잊혀지고 싶었네. 이름 없는 촌부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바란 유일한 안식이었어. 강무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슬픔이 배어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는 영웅이라는 칭송 뒤에 숨겨진 고독과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었다. 박대감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부귀영화를 누려온 자신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속죄의 길을 택한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박대감의 시선이 강무영의 목덜미와 손등에 머물렀다. 낡은 옷 사이로 드러난 시퍼런 멍 자국과 채찍에 맞아 찢어진 상처들이 선명했다. 전장에서 입은 영광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고 학대받은 흔적이었다. 박대감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다. 이복의 무영, 이 상처들은 대체 무엇인가? 자네 같은 고수가 누구에게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단 말인가? 혹시 자네를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관리놈들이 행패라도 부린 것인가? 박대감의 분노에 찬 질문에 강무영은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상처를 가리려 했다. 아닐세, 산을 타다가 긁힌 것뿐이야.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게. 그러나 박대감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채찍 자국이었다. 사람을 짐승처럼 다룰 때나 생기는 치욕적인 흔적이었다. 박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아들 박준원을 바라보았다. 준원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빠져나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준원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아버지가 묻는 그 상처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감히 이 나라의 수호신에게 채찍질을 하고 모욕을 주었는지, 그 범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목을 조여왔기 때문이다. 준원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게가 옷을 스쳤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일, 장터 한복판에서 늙은이를 짓밟으며 쾌락을 느꼈던 일, 옥에 가두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려 했던 일, 그 모든 만행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신심을 때렸다. 나라를 구한 영웅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다. 공포를 넘어선 절망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박대감은 아들의 반응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아들의 화려한 비단옷에 묻은 흙탕물, 그리고 아까 숲에서 발견된 부서진 지게 조각들. 퍼즐이 맞춰지자 박대감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성큼성큼 준원에게 다가갔다. 준원아, 고개를 들어라.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였다. 준원은 덜덜 떨며 겨우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준원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박대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내 놈이 감히 천지를 울리는 파열음과 함께 박대감의 손바닥이 준원의 뺨을 후려쳤다. 준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다. 입가에서 피가 터져나왔지만 박대감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내 놈이 사람 새끼냐? 이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네가 지금 호의호식하며 비단옷을 입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분이 피를 흘려 나라를 지켜주신 덕분이다. 그런데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그분에게 채찍질을 해? 짐승만도 못한 놈. 박대감은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주위의 호위무사들이 기겁하며 말리려 했지만 박대감의 살기는 진심이었다. 내 오늘 너를 베어 가문의 수치를 씻고 지하에 계신 조상님들께 사죄하겠다. 이런 폐류나를 낳은 내 죄가 크다. 박대감이 칼을 높이 쳐들었다. 준원은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바닥을 기었다. 칼날이 내려 꽂히려는 찰나 강철 같은 손이 박대감의 손목을 낚아챘다. 강무영이었다. 거두게. 자식의 피를 손에 묻혀서야 쓰겠나. 강무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박대감은 울분에 찬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이거 놓게. 이놈은 살려둘 가치가 없네. 자네에게 그런 짓을 하고도 살아있기를 바란다면 그게 어찌 사람이겠나. 강무영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으로 칼을 밀어냈다. 자네가 이 아이를 죽인다면 그것은 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네.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칼을 놓았지. 또 다른 죽음을 보기 위해 칼을 놓은 것이 아니야. 강무영은 칼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칼이 돌무더기 위로 굴러떨어졌다. 강무영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준원에게 다가갔다. 준원은 노인의 발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또다시 매질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무영은 무릎을 굽혀 준원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젊은이 고개를 들게 그 목소리는 준원의 영혼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준원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며칠 전 자신을 쏘아보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맑고 깊은 호수 같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는 나를 때린 것이 아니라 자네의 양심을 때린 것일세.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영혼에 새겨진 오만과 편견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 법이지. 강무영은 거친 손을 들어 준원의 멍든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준원은 그 순간 차라리 죽도록 맞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따뜻한 용서가 뼈를 깎는 형벌보다 더 고통스럽게 그의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이다. 으흐흐. 준원의 입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강무영의 무릎 앞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준원의 오열은 숲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거짓된 반성이 아니라 영혼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참회였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자신이 짓밟은 것이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라 숭고한 정신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강무영은 말없이 준원의 등을 토닥였다. 뉘우쳤다면 되었네.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오늘 흘린 그 눈물을 평생 잊지 말게나. 박대감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친구의 넓은 아량에 다시 한번 감복하면서도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의 과오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는 강무영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무영, 내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게. 강무영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린 친구 아닌가? 그런 격식은 차리지 말게. 다만 강무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숲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 정체가 드러났으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겠구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다시 나를 부르기 전에 떠나야겠네. 박대감은 깜짝 놀라 친구의 소매를 잡았다. 떠나다니? 이제야 만났는데 어딜 간단 말인가?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세. 임금님께 고하여 자네의 명예를 회복하고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강무영은 고개를 저었다. 관직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내게는 짐일 뿐일세. 나는 그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좋아. 자네 아들을 살려준 것으로 내 마지막 속세의 인연은 다한 것 같네. 강무영은 씁쓸하지만 후련한 표정이었다. 그의 결심이 확고함을 안 박대감은 더 이상 잡을 수 없었다. 그때 숲 입구에서 수십 명의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산적들에게 잡혀갔던 자들의 가족들과
소문을 듣고 달려온 인근 마을 사람들이었다. 저분이 바로 혈영 장군님이시라고? 산신령이 도와주셨다더니 장군님이셨구나. 사람들은 강무영을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장군님 만세, 장군님 만세. 숲속은 순식간에 감격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늙은 노파도 코 흘리게 아이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전설의 귀환을 반겼다. 준원은 그 군중들 틈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백성들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자신이 아니라 흙 묻은 삼배옷을 입은 저 노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권위였다. 강무영은 환호하는 백성들을 향해 손을 한번 흔들어 보이고는 다시 박대감과 준원을 향해 돌아섰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법일세. 부디 훌륭한 재상이 되어 백성을 돌보게나. 그는 준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강무영은 낡은 지게 대신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를 지팡이 삼아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다. 박대감과 준원,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그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뒷모습을 배웅했다. 전설은 그렇게 다시 전설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흑호산 자락에서 있었던 일은 오만한 귀공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권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세상에 남겼다.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준원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날 줄 몰랐다. 그의 눈물은 땅을 적시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다짐의 싹이 트고 있었다. 안개는 산허리를 휘감으며 강무영의 뒷모습을 삼켜버렸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선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그 광경을 보며 박준원은 흙바닥에 무릎을 박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숲속에 땅거미가 질 때까지 그는 마치 망부석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 차가운 산바람이 땀에 젖은 등줄기를 식히고 거친 자갈들이 무릎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육신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타들어가는 듯한 부끄러움과 후회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박대감은 그런 아들을 묵묵히 지려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자, 준원아. 그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 게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이곳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남긴 가르침을 안고 산을 내려가 다시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 없던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준원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방자했던 귀공자의 도끼가 서려 있지 않았다. 텅 빈 눈동자.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빛이 움트고 있었다. 한양으로 돌아온 준원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에 있던 비단옷과 장신구들을 모조리 마당으로 꺼내오게 했다. 명나라 황실에 진상된다는 최고급 비단 도포, 옥으로 만든 각근, 금실로 수놓은 꽃신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지만 준원의 표정은 결연했다. 태워라. 준원의 짧은 명령에 하인들이 기겁을 하며 말렸다. 도련님, 이것들은 집 한 채 값도 넘는 귀한 물건들입니다. 어찌 태우려 하십니까? 하지만 준원은 횃불을 들고 직접 더미 앞으로 다가갔다. 이것들은 옷이 아니라 뱀의 허물이다. 내 영혼을 좀먹고 눈을 멀게 한 독이다. 모두 태워 없애라. 준원이 횃불을 던지자 불길이 치솟았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화려했던 욕망의 상징들이 검은재로 변해갔다. 준원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도 함께 타버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밤 준원은 비단 이불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살이 쓸리고 추위가 뼈에 사무쳤지만 그는 흑호산의 그 늙은 나무꾼이 겪었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어 몸부림쳤다. 다음 날부터 한양 도성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좌이정댁 귀한 도련님이 미쳤다는 소문이었다. 비단옷 대신 낡은 무명옷을 입고 가마 대신 집신을 신고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행동이었다. 준호는 아침마다 직접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다. 나무를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땀을 흘렸다. 처음에는 서툴러 넘어지고 어깨가 까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나가던 양반들이 혀를 차며 비웃었다. 칫칫칫칫칫칫 박 대감네 아들이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구만. 천한 것들이나 하는 지게질을 하다니 가문의 망신이 아닌가. 하지만 준호는 그들의 비웃음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짐을 지고 가다가 힘들어하는 노인이 있으면 냉큼 달려가 짐을 대신 져주었고 길가에 쓰러진 병자가 있으면 업어서 의원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의 어깨에 박힌 굳은 살이 두터워질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고 맑아졌다. 그는 몸소 깨닫고 있었다. 쌀 한 톨, 나무 한 단이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노동이 사실은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숭고한 힘이라는 것을.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준원의 기행은 어느새 진심 어린 수행쇼싱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고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비 오는 날 자신의 삿갓을 씌워주는 양반,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굶주린 자들에게 죽을 쑤어주는 도련님, 백성들은 그를 지게 도련님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다. 박대감은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이 평생 권력을 쥐고 흔들며 얻으려 했던 민심을 아들은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박대감이 준원을 불렀다. 준원아,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네 진심은 하늘도 알 것이다. 이제 과거에 응시하여 조정으로 들어오너라. 네가 배운 그 깨달음을 더 넓은 세상에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 준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허나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결코 이 낡은 삼배옷의 무게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준원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조정에 나아갔다. 그의 정치는 파격적이었다. 화려한 연회를 줄이고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했으며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자들을 재조사하여 풀어주었다. 탐관오리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그를 칭송했다. 그는 항상 집무실 한편에 낡고 부서진 지게 하나를 놓아두고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을 채찍질했다. 저 지게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저 나무 냄새가 나를 깨어있게 한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준원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검소하고 겸손한 성품을 잃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그는 홀로 흑호산을 찾았다. 수십 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던 그 운명의 장소로. 숲은 예전과 다름없이 울창했고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준원은 기억을 더듬어 강무영 장군이 머물렀던 낡은 오두막터를 찾아갔다. 그러나 오두막은 이미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무성한 잡초만이 우거져 있었다. 자연이 인간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었다. 준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큰 바위 아래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이끼가 잔뜩 낀 낡은 목각 인형이었다. 10년 전 옥사 안에서 강무영이 애지중지 어루만지던 죽은 손녀의 유품이었다. 준원은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집어들었다. 세월의 풍파에 닳고 닳았지만 깎은 이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물건이었다. 장군님, 이곳에 계셨군요. 아니, 이제는 바람이 되어 이 산천을 떠돌고 계시겠군요. 준호는 인형을 가슴에 품고 바위에 걸터 앉았다. 눈앞에 강무영의 환영이 아른거렸다. 거친 삼배옷을 입고 맑은 눈으로 자신을 꾸짖던, 그리고 따뜻하게 용서하던 그 모습이, 장군님, 보이십니까? 당신이 살려준 그 철없던 놈이 이제 당신만큼 늙어버렸습니다. 당신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부끄러움을 아는 자로 살기 위해 평생을 발버둥 쳤습니다. 과연 제가 잘 살아온 것인지 당신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다. 마치 강무영이 잘했다, 고생했다 라고 대답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치욕스러웠던 그날의 매질이 사실은 축복이었음을,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이 영혼을 깨우는 죽빗소리였음을 그는 깨달았다. 강무영은 그날 준원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준원을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었다.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감화시켜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임을 무인우런이었던 강무영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떠난 것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준원은 손자들을 불러 모았다. 비단옷을 입고 투정을 부리는 어린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는 낡은 목각 인형을 보여주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가 살았단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발톱을 숨기고 나무꾼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 어느 날 아주 어리석고 오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그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단다. 손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준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얘야, 명심하거라. 사람의 귀함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남을 굽어보는 눈이 아니라 남을 우러러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네 앞에 있는 가장 낮은 자가 사실은 너보다 더 큰 거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박준원이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펑펑 쏟아졌다. 그의 장례 행렬에는 왕족과 고관대작들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뒤따랐다.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한양 하늘을 뒤덮었다. 누군가는 그를 명재상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성인성른이라 불렀다. 하지만 박준원이 유언으로 남긴 묘비명은 단 한 줄이었다. 평생을 부끄러워하며 살다 간 사람, 여기 잠들다. 사람들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흑호산 기천의 늙은 노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가 평생 갚고자 했던 마음의 빚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 빚을 갚으며 살았는지를. 강무영과 박준원, 한 사람은 전설 속으로 사라진 그림자였고 한 사람은 세상에 남아 그 그림자의 뜻을 꽃피운 빛이었다.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은 세월이 흘러 야담이 되었고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원히 잊히지 않는 교훈으로 남았다. 흑호산 깊은 골짜기, 눈 덮인 바위 틈 사이로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척박한 땅에서도 기어이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 그 꽃은 마치 묵묵히 고통을 견뎌내고 향기를 피워낸 두 남자의 삶처럼 고고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 섞인 오래된 나무 냄새가 마치 세상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했다. 겸손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것만이 인간이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다.